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사의 개념부터 살펴봐야겠죠? 품사란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따라서 품사는 성질이 공통된 것들끼리 모아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품사는 문장 속에서 단어가 담당하는 기능, 그리고 그 단어가 보이는 형태, 다시 말하면 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품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품사의 분류 기준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형태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지 않으면 불변어, 바뀌면 가변어, 문장 속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그리고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구품사라고 알고 있는 품사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얘를 표로 정리하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분류 기준에 따라서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형태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뉜다.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고,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걸 가변어라고 한다. 자, 불변어부터 먼저 살펴보면 그 기능에 따라서 체어는 형태가 바뀌지 않죠. 명사는 그 자체로, 대명사와 수사도 그 자체로 더 이상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수식어도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더 이상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 독립언, 감탄사인데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관계언은 우리 흔히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다, 이고, 이니, 이지처럼 활용이 가능하죠.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사들은 불변으로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선으로 구변을 지어놨죠. 약간 점선처럼 이렇게. 서술격 조사만 따로 떼서 가변어라고 볼 수 있다. 용어는 당연히 활용되니까 가변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기능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체언의 의미부터 보면, 체언은 좀 복잡하니까 다 지울게요. 자, 체언의 의미부터 보면, 체언은 문장에서 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문장 내에서 주체로서 쓰일 수 있는 말들을 체언이라고 한다. 주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주어를 말하는 거죠. 주어로 쓰일 수 있으면 모두 체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얘는 다 의미에 따른 분류죠. 명사는 이름을 가리킨다. 근데 그 가리키는 이름이 사람이나 사물 모두 가능하겠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걸 명사, 그리고 이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걸 수사라고 하는데 모두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수식어는 말 그대로 꾸며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수식해주는 기능에 포인트를 둬서 수식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식어에는 자세한 의미 분류에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는 한자를 보면 갓을 의미합니다. 갓은 머리 위에 얹힘으로써 우리 머리를 한껏 화려하게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관형사도 수식의 기능을 하고, 부사는 부연해준다는 겁니다. 용언이 가지는 의미를 부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식의 의미를 가지겠죠. 따라서 관형사를 다시 보면,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 놓여서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말하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때로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이게 부사의 기능이죠. 의미이자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는 다른 이 품사들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름 그 자체를 독립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감탄사를 부름, 느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독립성이 있다고 하고, 이를 감탄사라고 하는 품사로 부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관계어는 주로 조사라고 했죠. 조사는 이 체언 뒤에 붙어서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라는 기능에 주안을 해서 이름을 관계어이라고 합니다.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는 말 그대로 똑같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혹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건 격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의미를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미를 추가하는 건 보조사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격조사와 보조사를 모두 합쳐서 조사라고 한다. 자,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품사를 개괄해봤고 이제부터는 체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서술격조사 2단은 가변어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체언이라 함은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온다고 했죠. 근데 가끔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도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체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서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변어라고 한다고 했죠. 체언의 첫 번째 종류인 명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명사다. 이를 사용 범위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눌 수 있고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한다면 자립명사, 의존한다면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 고유명사부터 보면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고유하다는 겁니다. 단 하나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 개체를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다. 단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죠. 인명, 사람 이름, 지역명, 상호명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다. 박보검 한 명만 존재하죠. 김해 전국에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김해 분성고등학교 전국에 한 개만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딱 하나만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유명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명사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두루두루 쓰이는 이름을 보통명사라고 한다. 국어, 문법 이런 것들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속성이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두루두루 여러 군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명사라고 한다. 자,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한다면 자립명사라고 하는데 하늘, 이름, 일반적인 명사들은 모두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립명사다. 다만 의존명사가 있는데 의존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늘 관형어에 기대어서, 다시 말하면 관형어에 의존해서 쓰이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뭐뭐 할 바, 나의 것, 갈 때, 갈 수 다 모두 띄어 쓰는 경우죠. 띄었을 때 바, 것, 대, 수는 홀로 자립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늘 앞에 나와 있는 관형어들과 함께 묶여서 쓰이기 때문에 의존한다 라고 해서 의존명사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의 종류는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에 따라서 가산명사, 질량명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걸 말하겠죠. 꽃, 책, 셀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근데 반면 물 셀 수 있을까요? 공기 셀 수 있나요? 공기 한 개, 공기 두 개 셀 수 없죠. 공기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셀 수 없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질량명사라고 한다. 이런 질량명사들은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있고 움직이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있으면 유정명사, 감정이 없는 존재다 라고 해서 무정명사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소는 감정이 있죠. 따라서 유정명사라고 볼 수 있고 바위나 스마트폰 등 이런 것들은 감정이 없죠. 따라서 무정명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의 분류를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방금 봤던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대해서 고유명사가 단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인데,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인데 얘가 보통명사화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세계의 세종대왕은 단 한 명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유명사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들이 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붙어서 고유명사가 마치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특징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학교는 장래의 세종대왕들이라고 하면은 국어를 잘하는 이라고 본다면은 국어를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화 되어서 사용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구별 요거 한번 볼게요. 다 살펴봤던 건데 보통명사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가능하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유명사는 붙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 선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한 명뿐입니다. 따라서 뒤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들이 붙을 수가 없다. 근데 다만 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화 되었다고 보고 손흥민이라고 하는 특징,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의미겠죠. 축구를 잘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면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전미사들이 붙을 수가 있다. 방금 봤던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통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수와 관련된 말을 쓸 수 있겠죠. 반면 고유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딱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화된 말을, 관련된 말을 쓸 수가 없다. 산, 섬, 하천 모두 보통명사죠. 따라서 보조사마다 혹은 수사 두, 관형사, 수관형사 두, 그리고 여러 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 모든 다 수와 관련된 말들이 붙을 수가 있다. 반면 고유명사는 설악산, 제주도, 해반천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죠. 따라 수와 관련된 말 보조사도 안 되고 수관형사도 안 되고 여러 개를 의미하는 관형사도 붙을 수가 없다. 자, 세 번째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보통명사는 둘 이상 존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유명사는 단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시할 수가 없다. 여러 개를 지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 이 학생, 그 학생, 저 학생, 여러 학생들 중에 그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다처럼 보통명사의 학생은 이그저의 지시어가 붙을 수가 있다. 그런데 보검이는 딱 한 명만 존재하죠. 이 보검이, 그 보검이, 저 보검이라고 해서 보검이는 여러 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그저의 지시어가 붙을 수가 없다. 요거 이해되겠죠? 자, 밑에 보면은 의존명사를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누어서 봅니다. 형식성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실질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거의 없는 경우를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하고, 단위성 의존명사는 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수량 단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한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것, 따름, 줄, 채는 거의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거나 희박하죠.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되는 의존명사다라고 보면 되고, 단위성 의존명사, 셀 때 들어가는 명사들입니다. 5자루, 10명, 문이 7개, 문이 아니고 대포가 7개, 대포를 세는 단위로 우리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할 때 사람, 이 모두 다 단위를 나타내주는 의존명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밑에 더 알아보기에 의존명사 판별, 우리 이거 요번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의존명사를 보조사와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문제죠. 요거 한번 볼게. 의존명사를 판별할 때 첫 번째, 같은 모습의 명사가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서 자립명사일 수도 있고 의존명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의존명사로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겠죠.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할 때 그루, 한 병, 두 병, 세 병, 한 사발, 두 사발, 세 사발. 세는 단위로서 섬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한 섬, 두 섬, 세 섬. 아일랜드가 아니고 한 상, 두 상, 세 상, 밥상의 의미죠. 다 모두 이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기능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그 자체로 자립명사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루,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쭉 베어내죠. 남아있는 이 부분을 그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루만 남았다라고 하면 얘는 자립명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병, 바틀, 사발, 그릇의 의미를 가지는 다 자립명사들이죠. 이렇게 의존명사로 쓰이는가 하면 자립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똑같은 단어가. 자, 그리고 의존명사 뻔, 채 혹은 척, 양, 듯 모두 띄어 쓰는 건데 앞말과 띄어 쓰는 건데 하다라고 하는 말과 통합되어서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차를 놓칠 뻔하다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얘만 서술어로 기능하는 게 아니고 놓칠 뻔하다 전체가 서술어로 기능한다. 왜냐면은 뻔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늘 관형어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전체가 서술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대로만큼이 관형어와 연결되면 띄어쓰기를 해서 의존명사임을 알 수 있고 만약에 대로만큼이 체언에 직접 연결된다면 조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부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었죠. 먹을 을이 붙었죠. 이 경우에는 모두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띄어쓰기를 해서 대로와 만큼이 의존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반면 앞말에 다시 말하면 체언에 직접 연결되는 대로와 만큼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체언과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명사이지만 때로는 조사로 기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품사가 똑같은 형태인데 여러 가지 품사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뿐이라고 하는 의존명사가 관형어와 연결할 때 아까 봤던 거죠? 얘는 의존명사고 얘가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면 조사로 쓰인다. 조사 중에서도 보조사가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보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났을 관형어 뿐 띄어쓰기에서 의존명사임을 알 수 있죠. 웃을 관형어 띄어쓰기에서 의존명사임을 알 수 있죠. 이때는 모두 의존명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체언과 함께 붙어서 조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이때 우리는 보조사의 의미를 나타내고 보조사 중에서도 한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요게 우리 이번에 3월 기출된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복수 표시들, 전미사들은 개체의 복수를 나타낼 때는 전미사이고 똑같은 형태인데 전미사로 쓰일 때도 있고 둘 이상의 사물의 복수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자, 들은 전미사이기 때문에 어근과 항상 붙어서 사용되겠죠. 근데 들이 의존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사는 다른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늘 띄어 쓰죠. 따라서 이게 띄어 써져 있다면 의존명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할 때 들이 사람에 붙어서 사용되고 있죠. 전미사다. 반면 체험, 사고, 지식 띄우고 들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건 동일하지만 띄어쓰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존명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 의존명사와 어미를 구별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의존명사는 띄어쓰기가 있는 반면 어미는 어간과 항상 붙어서 사용이 되죠. 띄어쓰기가 없다. 대체로 특히 여기서 사용된 어미들은 대체로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 그럼 더욱더 띄어쓰기가 없겠죠. 자, 대와 니은대 똑같이 대가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는 의존명사고 하나는 어미다. 그 책을 읽는 띄우고 대 띄어쓰고 있기 때문에 의존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 걸렸다. 자, 어미일 때는 아니라고 하는 어간 뒤에 꼭 붙어서 니은대가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띄어쓰기가 없다. 이 경우는 어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어쓰기가 있으면 의존명사, 띄어쓰기 없이 어간에 붙어서 사용되면 어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의존명사는 띄어서 나타난다. 그를 만난 지도 오래다. 만난 시간이 오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가. 쓰레기를 버리다 라고 하는 어간에 지가 붙어서 어미로서 기능하는 거죠. 따라서 띄어쓰기를 안 한다. 듣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띄어서 쓴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띄우고 듣. 의존명사죠. 어미로 쓰일 때는 내가 전에도 말했듯처럼 말하다의 선어말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엿 뒤에 어미 듯이 사용된 겁니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 썼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방금 봤던 의존명사가 특히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들이 있고, 이 들이 전미사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보조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각각 예시들로 보면 되겠죠. 의존명사가 나타날 때는 띄어쓰기를 하겠죠. 2개 이상의 사물들이 나열될 때 과일, 사과, 감 띄우고 들 이때는 띄어쓰기를 했고 그리고 나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의존명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미사들은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죠. 전미사기 때문에 어근에 붙여서 사용한다. 다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자, 보조사는 아까 봤던 전미사와는 다르게 주로 체언에 붙습니다. 전미사는 어근에 붙어서 나타나야겠죠. 근데 보조사는 어쨌든 조사기 때문에 주로 체언에 붙어야 된다. 그런데 보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어, 심지어는 연결어미, 그리고 합성동사의 선행요소, 다시 말하면 본용어에도 붙을 수가 있다. 예시를 보면 되겠죠? 근데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건 똑같다. 예시, 이 방에서 TV를 보고들 있어라.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원래라면은 보고 있다는 본용어가 보조용언이 결합된 합성용언입니다. 근데 이때 보고 있어라에 들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안녕들 하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들이 붙어서 보조사로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다라고 하는 말 뒤에 들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어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나타내지고 있다. 다들 떠났구나. 얘는 부사어죠. 다는 부사어에 붙은 경우를 나타낸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경우는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에 붙은 경우, 본용어에 붙은 경우죠. 얘는 체언에 붙은 경우. 다들 떠나의 다는 부사어에 붙은 경우. 각각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